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고민수입니다. 대통령 선거의 열기가 채 식지 않았지만 벌써 지방선거의 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들의 등록이 시작되고 있고요. 등록한 예비 후보자들의 움직임 또한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라는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선거라는 경기를 치르기 위한 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입니다. 공정한 경기를 위해서는 공정한 룰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죠.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논란, 무엇이 문제이고 또 왜 문제인지, 그리고 이런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출연자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의당 박창진 부대표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부대표 박창진입니다. 네, 다음으로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이범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범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세 분과 함께 이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제기되고 있는 쟁점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기가 앞두고 있는데 선수들은 지금 한 명, 두 명씩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치르기 위한 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인지 우리 세 분 중에 어떤 분이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뭐 잘 아시겠지만 예. 공직선거법 상에 보자면 이 선거구 획정이 6개월 전까지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대선과 함께 지방선거, 동시선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선에 치중한 나머지 국회가 자신들의 이제 업무를 방기한 거죠. 그래서 지금 2달여가 채 남지 않은 시간까지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정적 수와 관련된 협의나 그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고 있는 과정이 문제인 것이고, 이것이 지난 2014년, 10년, 18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늦게 획정되는 바람에 심지어 내 지역구에 어떤 후보가 있는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그래서 더더욱 그 양당제의 구도가 심한 우리 정치 환경에서 다양한 후보를 검증하고 나를 대변하고 대해줄 후보를 찾는 그런 유권자들의 권리를 이렇게 침해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지방선거의 어떤 제도가 빨리 확정돼가지고 그 예정되는 일정대로 선거 전국이 이렇게 흘러가야지 그 흐름 속에서 유권자들이 이슈라든지 아니면 후보자에 대한 어떤 평가나 판단이 돌아갈 텐데, 그 부분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큰 문제이고요. 근데 강원도 주민 입장에서 보면은 강원도가 인구 감소 시대에 가장 직격탄을 받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지역이 앞으로 미래 발전이라든지 앞으로 인구 구성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은 시장 후보라든지 다음 선거로 다음 행정을 이끌어갈 그런 그 리더들의 이야기를 빨리 듣고 의견이 어떻게 절충이 되고 좀 합의가 이끌어내는 이런 과정이 선거 과정이기도 한데, 그런 과정이 좀 지체되고 있는 부분 매우 아쉽습니다. 나 소장님 특별히 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위법한 행위들을 아무 서스림 없이 수십 년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위법한 행위라면 무슨 말씀이실까요? 공직선거법 24조에 간다고 한다면 네. 선거구 획정은 선거인 날로부터 6개월 전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6월 1일이니까 작년 12월 1일까지는 해야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이제 60일도 안 남았는데요. 이렇게 늦장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됐는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서 차라리 선거구 획정이 유권자들의 골칫덩어리로 좀 전락을 해버렸는데, 그 이 점과 관련해서 이제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그 국회의원들의 그러면 이제 법적 책임이 없느냐. 네.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걸 그 누구도 강제하는 곳이 없다라는 게 문제죠. 네. 또 마찬가지로 이 지방선거법에 관련된 뿐만 아니라 이 선거법 전체와 관련된 정계 특위라는 것이 상설로 이제 국회 안에 있어야 되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다음 선거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 그게 4년이든 5년이든 그 안에 우리 사회의 변화와 구조의 단계에 따라서 미래지향적으로 이 지점을 짚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이걸 의제를 삼아야 되는데 이런 대화가 거의 단절돼 있고 양당 중심의 우리 이제 그 정치 구조가 대변하는 것처럼 어차피 1번 아니면 2번을 특히나 기초의회에서는 찍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죠. 이왕에 이 파이는 우리 거다. 그러니 경쟁 상대는 너 아니면 나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점이 우리 국가의 이제 정치 구조라든지 정치 개혁을 더디게 만들고 후진적으로 만드는 요소도 크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선을 맞물려서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뭐 정당인으로서 대선을 임해보면 우리 국민 대다수는 다당제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크구나라는 걸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네. 박 부대표님, 네. 지금 저희가 무엇이 문제냐 이것만 네. 일단 짚는 순서이기 때문에 네, 그 말씀을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기회가 되면 다시 보완해 주시고요. 선거구 획정만 지금 지방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이슈나 쟁점 같은 건 없나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견이 네. 이제 극렬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강력 의원의 숫자를 늘리자. 네. 그걸 늘리지 않으면 다른 협의나 합의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을 비롯한 나머지 정당들은 지방 분권의 일환으로서 이번만이라도 다당제 문을 열자라는 의미로 2인 선거구 저희가 중선거제를 이제 하고 있지만 중대 선거구제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정치 세력이 들어올 수 있고 국민을 대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2인 선거구를 이제 쪼개는 걸 좀 금지하자. 그 다음에 복수. 죄송하지만 2인 선거구를 쪼갠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시죠? 저희가 이제 중선거구제라고 하면 2인에서 4인을 이제 그 선거구에서 후보로 낼 수 있다라고 그렇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거대 양당들이 서로 이제 선거구 획정을 할 때 더 쪼개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2인으로 보통 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거기에 복수 추천이라는 게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각 당, 가령 이번 선거를 보자면 대선 선거를 보자면 영남과 그 호남 지역의 그 표 차이가 표몰이가 상당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가령 호남 지역에서는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온 후보가 2인 2명까지 공천할 수 있으니까 2명이 나와버리면 그 두 자리를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정치 세력이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차단막의 역할을 미리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선거제는 좀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그걸 중대 선거구제로 바꾸자. 를 이제 정의당을 비롯한 민주당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 부대표님 말씀하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정작 문제는 대선거구제로 가자고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지금 이미 중선거구제를 쓰고 있는데 채택하고 있는데 이 중선거구제를 편법 운영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건지 분명히 우리 공직선거법상에는 이런 자치구든 뭐 시군구든 2명 내지 4명을 이렇게 선출한다고 되어 있고 또 그 다음 조항에 보면은 4명 이상일 때는 분구를 할 수 있다. 2명 이상의 그 구로. 그런데 그 부분이 추가된 이유가 분명히 아까 우리 부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기존의 우리 정치 구도가 양당 구도로 되어 오다 보니까 양당이 편의적으로 자신들의 존재만을 생각해서 아마 2인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사례들이 이제 늘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사실은 더 원천적인, 본질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이 기초의회나 광역시나 이게 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근거를 둔
지방자치제도에 의해서 운영되는 건데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능한 한 선거 그 모집 단위를 유권자 수를 적게 해가지고 대표를 선정해서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것이 지역 주민의 정치적인 요구가 국정의 지역의 정책 결정에 잘 반영된다고 하는 이런 원리인데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정치 이제 현황이라 그럴까요? 그동안의 폐해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예를 들어서 광역이든 아니면 기초자치단체 선거의 후보 또는 어떤 경선 과정에 정당이 지나치게 개입이 됐다는 게 큰 병폐로 왔어요. 사실 지역의 정책 결정이나 일꾼을 뽑는데 굳이 중앙의 정당에 색을 띠면서 경쟁할 이유가 없걸랑요, 사실은. 우리가 대민주주의를 많이 먼저 발전시켜온 나라를 보면은 기초 이 자치단체 여기에서는 정당의 색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나치게 정당의 색이 강조가 되고 중앙당 간의 이념 대결이 됐든 어떤 이슈 대결이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 이 지역 주민의 의사결정을 나누는 데까지 여파를 미친다는 거는 사실 바람직한 그 풀뿌리 민주주의에선 좋은 양상은 아닌데 이렇게 선거구 지금 말씀하신 2명 내지 4명씩으로 해가지고 정당의 경쟁에 의해서 정당의 대표가 정당의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지방 의회든 아니면 기초의회든 자리를 잡고 정당색을 강화하면 할수록 지역이 바람직한 정책 결정 과정은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좀 기본적인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자, 기초의회하고 광역의회하고 좀 나눠서 한번 살펴볼까요? 기초의회의 경우에 선거구 획정. 앞에서 이제 박 부대표님께서는 기초의회가 지금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상 중선거구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은 별로 없으셨어요. 네. 이것도 대선거구제로 가자는 말씀은 없으셨거든요. 그 대신 이제 광역의회의 경우에는 이게 소선거구제로 돼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그 정치적 다양성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거는 뭐 중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화두를 던지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그게 한 가지 더 연결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이게 이번에 국회에서 정개특위에서 이게 처리가 돼서 국회 표결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반영이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의 문제까지 연결해서 좀 그래요. 예. 그 부분하고 뭐 바로 직결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그 선거구 문제가 대두된 이유 중에 또 하나 이유가 현행 그 선거구 제도로 요번 8회 지방의회 선거를 한다면은 광역 그 단체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인구 과소지라도 시군 단위별로 인구가 적더라도 2명 정도는 광역의회 그 당선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인구 편차가 깊어지면서 인구 과소지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한 명밖에 배정을 못 받는 이런 선거구들이 그런 지자체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 2월 달에도 그런 지자체장들이 그 정치권에 대해서 최소 2명을 확보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을 했고 그런 걸 일부 어느 정당은 그 요구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광역 의원수를 좀 늘리자고 한 거고 또 다른 정당은 선거구를 그러면 더 광역으로 하면은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해결이 이제 나온 건데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역시 정치적인 절충에 의해서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첨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꼭 광역뿐만이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중대선거구제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을 말씀을 드렸고요. 아울러 이런 이제 문제 폐단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연동형 비례제를 이 지방선거에도 과감하게 도입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소멸되는 지역구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한다고 하면은 내 지역의 후보도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것을 잘 중용해서 한번 우리가 과감하게 생각의 패러다임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 오랫동안 논의됐던 과제예요. 정치학 영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역구를 넓힌다고 하는 것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대도시 지역 수도권 같은 수도권도 아니고 대도시 구역 안에라는 그 지역이라면은 선거구를 구역을 면적을 좀 넓힌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유권자 입장에서 그렇고 지역구별로 삶의 거주 환경이 동일하기 때문에 거의 광역을 넓혀들 그렇게 큰 편차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 인구 과소 지역 경북이나 뭐 전남이나 충북 지역도 똑같다고 하는데 지역구를 넓혀놓고 보면요. 우선 입후보자 입장에서 그 넓은 지역을 혼자 뛰어다니면서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마다 거의 시군 단위별로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문화적인 특성이나 뭐 산업 지형이나 이런 게 다른데 이거를 섞어놓고 하면은 광역화하면은 인구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많이 몰려있는 지역에 출신의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거의 뭐 90% 그 이상이겠죠. 그럼 소외된 지역, 인구 과소 지역은 영영 자기 지역 대표를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죠. 기초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똑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초도 그렇고 기초도 광역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기초가 시군 이렇게 군 단위로 인구가 이제 줄어들면서 군의 면적이 넓은 지역도 있어요. 그러면은 선거 그 동안의 선거구보다 그 선거구 범위를 넓혀버리면은 그만큼 넓어진 만큼 자기가 득표 활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권자 만나러 다녀야 되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기초의회 관련돼서 지금 저는 두 분의 의견이 약간 이제 상충되는 부분들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생각하는데 우리 이 교수님께서 워낙 점잖게 해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그렇지만 실제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도 현재 2인에서 4인 중선거구제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3인에서 5인 이상으로 조정을 하자라고 하는 내용들인데 그 속에서 말씀하는 핵심은 뭐냐고 한다면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자, 정당 명목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것들인데 실제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여기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네. 현재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당 정치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네. 상당한 오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당 공천제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한다라고 하는 입장들이 있는 것이고 네. 그 이면에는 아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도 담겨 있지 않은가 싶은데 1차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 정당 명부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게 깊은 논의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게 좀 있다고 생각하고 네, 동의를 합니다, 저도. 예. 예. 하지만 이게 이제 저희 같은 뭐 정의당이 정말 이 정당 공정체로 이득을 본 바가 없고 아시다시피 양대 두 당의 이제 권력만 강화해주는 그런 결과물을 가져왔죠. 근데 이 두 당이 이걸 지금 내려놓을 생각이 없고 전개 특위 안에서도 서로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이번 이제 선거에서 적용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선거구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셨기 때문에 특히 이 지역의 인구 소멸과 관련돼서 선거구 조정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는 측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떤가라는 저는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연동이 되는 건 아닌데 지금 매우 중요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2인에서 4인이 아니라 3인에서 5인 정도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중선거구에서 중대 선거구로 전환하는 것들인데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저는 다 동의합니다. 저도 이제 진보 정당에 활동을 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규모가 커질수록 다변화되는 요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을 마련하는 것들은 좋은데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까 구정무연하고 성산의 이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강원도 18개 선거구가 있는 도농 복합지구 같은 경우는 매우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고 한다면 아까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춘천에 있어서의 북구하고 철원하고 합쳐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성산 구정하고 그리고 강릉에 있는 도심의 지역하고 한가가 뭉쳐지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이 지역구 같은 경우는 규모를 보자고 한다면 강릉시의 6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선출되느냐? 결과적으로 뭐냐고 한다면 인구가 적은 성산이나 구전, 옥계에 있는 출마자들보다도 실질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이 도심 지역에서 출마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당선되다 보니까 이 농촌과 이 어촌 지역에 이 대표하는 사람들은 결국 뽑히지 못하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지역, 구정과 성산과 옥계 현재 사회단체장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아예 이 사회는 가지 말고 정말로 농어촌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들은 소선구제, 1인 1선거구제를 보장해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 것들도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나 소장님, 공직선거법 22조 1항에 보면요.
시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광역의회 의원 정수와 관련해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서 100분의 14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인구만 고려한 거는 현행법에서도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보자고 한다면 내용들 뭐 우리 이제 이 교수님 말씀이 우리 이 교수님이 선거구 강원도 획정위원으로 계시니까 무엇보다 잘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지켜보고 보류했던 부분들은 교통과 말씀하셨던 기타 생활의 거리 이러한 측면들까지 고려해가지고 선거구가 획정이 되었나요? 아니죠. 오로지 인구 지표만 이용하고 하나만 하죠. 그러면 저 나 소장님 말씀과 그다음에 이 교수님의 답변을 종합하면 이 시, 군, 구의 선거구 획정은 그 도에서 시에서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본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그런 문제점을 고스란히 반영을 안 시키고 인구 기준으로만 하게 됐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교수님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인구 위의 요인을 반영한다는 게 명확한 잣대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이 됐든 뭐가 됐든 뭐가 기준이냐 하는데 교통 하나만 한 글자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세도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세라고 하는 게 뭘 뜻하는지 뭐 누가 자신 있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지 행정 참고 사항이지. 근데 이제 우리 더 본질적인 문제가 사실 하나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인구 편차는 이렇게 길어지는데 행정단위 행정구역을 조정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우리 선거구는 행정구역 기준으로 돼 있고요. 네. 근데 행정구역 단위 간의 인구 편차는 점점 벌어지고 지금 더 극심하니 이제 앞으로는 더 편차가 커질 텐데 그 부분이 먼저 조정이 되고 나야지 예를 들어서 선거구 행정 단위 내의 선거구도 같이 따라서 될 것 같아요. 근데 행정 단위는 그대로 두면서 행정 내 인구 편차는 이미 크게 벌어졌는데 행정 단위 기준으로만 선거구를 획정하려니까 지금까지 편차는 더 멀어지고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구 비율만 따지는 거는 오늘날 우리 지방이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의 사정상 인구 분포나 뭐 삶의 패턴을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인구 하나만으로 하는 게 타당할까 하는 부분은 이의를 갖는 분이 꽤 많다고 생각돼요. 과반수 이상이. 그래서 어떤 식이든지 그건 정치권이든 국회이든 이 합의가 어떤 원칙을 하나 정해가지고 새로운 틀에서 이 선거구 조정을 해가는 게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현행법에는 무조건 뭐냐고 한다면 도의원의 경우 아무리 인구가 적다고 하더라도 한 명을 소선구제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실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양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한 13,000, 14,000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4대1, 3대1 편차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18,70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소멸돼야 되는 선거구인데 말씀하셨던 대로 특례 조항,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강원 북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천, 양구, 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인구수가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 명이 도의원이 있는 건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강원 남부 지역, 그러니까 정선, 영월, 평창 여기는 2인인데 현재 3대1 그 편차를 적용하게 되면 한 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농산어촌 지구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게 한 명이 아니라 현행을 유지할 수 있는 2명으로서 법 개정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현행법상으로는 이 의원 정수를 100분의 14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게 아니라 이 비율을 바꿔야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논의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뭐냐면 14가 아니라 20으로까지 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 여야 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이긴 한데 그런데 이게 왜 이제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안에는 이익을 보는 그러한 말씀하셨던 정선이나 영월, 태백 같은 경우는 이익을 보지만은 현재 불이익을 보는 그러한 정치 단위나 정치 집단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죠. 왜 그러냐고 한다면 국회의원 정수를 보자고 한다면 현재는 300명으로 묶어놨어요. 근데 300명이 아니라 의원 정수를 더 하자라고 할 경우에는 일도 안 하는데 국회의원 밖으로만 느끼느냐라고 해가지고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일단 300명을 놓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 편차뿐만 아니라 교통이랄지 생활 환경의 요소까지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가장 인구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줄어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된 전체 그릇 속에서 오히려
그 농산호초 같은 게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의원 정수를 줄여야 되는 그런 밥그릇을 내놓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논의는 아예 올리지 않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다. 아니 국회의원은 일단 제외해야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이제 제 편의상 말씀드렸던 것이고 도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의원 정수를 현재 늘리는 거 아까 말했던 대로 100분의 14, 100분의 20 범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들이죠. 현재 우리는 의원수를 더 늘리는 게 좋냐 아니면 현행 유지하는 걸 좋냐 가지고도 사회적 합의가 안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이 농산호촌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을 하게 되면 이 수도권 인근에 있어서의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논의의 진전이 안 나가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6월까지 답이 안 나오겠는데요? 네? 이렇게 이해관계가 맞물리면 누가 하나 쉽게 내놓으려고 하겠습니까? 이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참 암담합니다. 그런데 자, 뜨거운 논의를 이어가고 계시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지방의회가 역할과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딱히 말하기 그렇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좀 진단해봐야 될 게 지금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초라고 하는 지방 정치가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막강한 이제 권력이 국회 중심이거든요. 네. 저희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 행정이라든지 재정에 대한 편성권이라든지 이런 게 자치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 정부로 이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왜 그게 같이 가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국회의원을 뽑는 국회에 관련된 법규도 변해야 되는 것이고 아울러서 동반된 이 지방 분권화 작업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일환이 아까 나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족수를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게 여러 이제 기관들에서 분석을 해보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늘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정치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 저항이 엄청난. 정수를 늘려야 된다? 그렇죠. 예. 현재 우리나라의 규모가 OECD 지금 10위권에 드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고 그 재정 규모라든지 안건을 처리하는 게 벌써 10년 전에 비해서 10배, 50배 이렇게 가까이 크게 늘어났거든요. 법안 통과율만 봐도 해도 그렇고. 그렇다 그러면 그걸 다 의제를 통과시킬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되는 국회의원들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돼서는 국민들 저항이 어마어마하게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들이 지금 다 포함이 돼 있는 건데 통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먼저 이제 정치가 우선 자기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잘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너네들 잘하니 너네들이 우리를 대의하니 더 느려서 정확하게 잘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결심이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될 것이고 행동이 뒤따라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이 지방의회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자면 아까 나 소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 공천권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과연 그러면 기초의원이라든지 광역의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강원도민을 위한 활동 또 어떤 군을 위한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개선하는 방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특례라든지 또 지표를 다양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권에서 공천권을 내려놓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꼭 정당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주체들이 정치적 영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게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국회를 통해서 또 우리를 대의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에 제3의 후보가 당선된다든지 이런 길을 열어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정치의 발전, 우리 사회 정치 구조의 변화는 이 기초의회 선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보완 설명을 아주 많이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우리 나머지 두 분 패널 분들 의견 어떠십니까?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정당 공천제를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게 그 문제는 제가 그 다음에 짚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나요? 그냥 바로 그냥 넘어가시죠. 예. 그게 우리 정치학이나 정당 선거 연구자들
끊임없이 정치권에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게 실현이 될 수가 없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행 정당 제도 중에 지구당 제도가 없어졌어요. 각 선거구별로 지구당을.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 입장에서 자기 지지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효과적인 것 중에 지역의 지방 의원 입후보할 때 공천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하고 확실하죠. 그래서 그 공천권을 놓으라고 우리가 아무리 요구를 해도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놓지 않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무리 요구를 해도 실현 가능성이 정말 희박하고요. 자, 그런 걸 인정한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역 유권자들이 원하는 대로 정치적 요구들이 정치 과정에서 기초의회든 광역의회든 잘 실현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또 하나 이 의원 입장에서 보면 자기 공천권을 쥐고 있는 정당이나 그 국회의원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이 지향하는 목표라는 부분을 따르지 않는 사항이 만약에 유권자들이 요구하고 충돌이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정치 불신이라든지 유권자들의 불만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거제도는 기본적으로 이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요, 광역의회든 정당의 공천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례대표 연동제 하는 거는 역시 정당의 리스트 명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 부대표님하고 저하고는 조금 이렇게 간극이 있다고 그걸 봅니다. 제가 조금만 이게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단위부터 먼저 시작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궁극적으로 보자면 오히려 국회에서 완벽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게 더 낫죠.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패단, 지역 정치에도 패단을 일으키는 게 지역을 대표한다는 대표성을 핑계로 해서 지역 이기주의를 발휘한다든지 지역을 정치화시켜서 우리가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도 상당히 그 나쁜 의미로 이 정치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국회의원 경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이제 정치 구도가 양당이 그걸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예, 잠깐만요. 우리 부대표님께서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대안을 제시하셨고요.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그런 대안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점, 이거를 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나 소장님도 아까부터 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하시죠. 예. 저는 우리 그 박찬진 부대표님처럼 네. 진보 정치에서도 물들지 않고 참신한 분들이 차기 정의당 당 대표를 출마하면서 저는 두 가지 공약을 내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고 한다면 이 기초 단위에 있어서는 정당 공천제를 폐지를 하자. 진보 정당에서 과감히 요구하는 부분들하고 또 하나는 도교육감 직선제 이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서 이 두 공약을 내고 난다면 전국적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후자는 나중에 하고 왜 전자가 기초 단위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정당 공천제를 없애버리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는 실제적으로 정당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풀뿌리 민주주의, 특히 기초 단위와 도의원을 망가뜨린 주범이 누구냐? 바로 그 중앙정치 철저한 종속화거든요. 지역 같은 경우에도 기초의원들 과반수 이상을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야당이나 여당이 누구 눈치 보신지 압니까? 다 시장 눈치 보고 국회의원 눈치 봅니다. 왜 그러냐? 차기 공천권들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심지어는 도지사도 마찬가지인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라는 표시를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고 한다면, 그 중대선거구의 제도를 향후에 변화를 시킨다고 한다면, 정말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기초 단위에 있어서의 부분들은 현재 2사인 선거구제 문제가 아니라, 정당 공천제 전면적 폐지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자율 경쟁을 통해 가지고 자율성들을 강화하는 것들이 우리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방향이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이제 거의 마무리할 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도적인 문제점 또 우려되는 점 다 짚어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지방선거에서 어떤 후보자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이게 의미가 남다르다, 특별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역대 지방선거와 달리 또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 소멸이라는 이게 당면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 과제들, 지역과 밀착된 여러 문제들, 접경 지역이기도 하고 농어촌 또 산 이런 여러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의 문제점을 잘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어디에 있는지 좀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강원도에 이제 세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세 가지 문제가 첫 번째는 강원도 도청사 이전 문제 관련해서 상당한 의견들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곧 개장하는 레고랜드와 관련된 문제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알펜시아 매각 관련해서도 상당히 이 도민들의 관심이 치열한데 과연 이걸 어떤 보이지 않는 손들이 결정하고 이끌어왔는지를 우리 도민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향후에 이런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지점에서의 오류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후보 또 나의 마음, 나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주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후보가 어디에 있는지 저희가 지금 뭐 공천제라든지 당에 기속되어 있는 기초의원들, 광역의원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거와 별개로 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이 어디에 있는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 제가 앞서가는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미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 감소 시대가 됐고 특히 이 강원도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과소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과거에 그랬듯이 선거 때마다 장선거 같은 경우 특히 뭐 어떤 외부로부터 많은 투자 유치나 자금 유치 가지고 공약을 많이 걸었어요. 근데 그게 제대로 실현된 것도 별로 없었고 그러면은 그게 실현이 안 되면 그냥 수수방관 시기를 놓치는 뭐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됐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역별로 갖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 자생력 있는 그 지자체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런 측면에서 누가 과거하고는 좀 다르게 거대 공약이나 무슨 투자 유치나 좀 가능성이 희박한 부분을 주장하는 후보보다는 정말 이 지역에 갖고 있는 장점이나 이점을 살리고 인구 이탈을 정말 현실적으로 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CEO형 그 장 후보를 좀 더 좀 온별해가지고 그런 후보를 그 투표하는 게 필요하고요. 의원들 같은 경우도 정말 지역 주민들의 말을 더 기울이고 그런 거를 일상생활의 정책으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일꾼을 정말 선발하는 시기가 지금 이번 선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평가 지표를 좀 만들었으면 객관했으면 계량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라고 하는 것들은 평가와 비전에 대한 부분들이 아닙니까? 자신들이 하겠다라는 것들을 정말로 4년 동안 잘 해왔는가? 그게 도지사가 됐던 교육감이 됐던 도의원이 됐던 169명에 달하는 기초의원이 됐던 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준거들이 마련돼야 되고 또 심판이 또 돼야 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새정치라고 하는 것들을 또 지역민들의 새로운 요구들을 발현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 아마 향후의 4년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강원도 상황들은 정말로 더 많은 충격을 받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산업의 1번지인 관광산업이 강원도 전역에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숙박업을 비롯해가지고 각종 자영업이 밤 9시면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얼마만큼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수출 호황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IT 산업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 이 파이가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들이 매우 처참한 상황까지 이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번에 2개월 후에 당선된 부분들은 정말로 이러한 문제를 말씀하셨던 가장 풀뿌리 우리 동네부터 강원도 전역에서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는가라고 하는 비전과 내용들을 제시를 하고 유권자들은 그걸 가지고 컨택과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는 것들인데 아쉽게도 이미 대선 때문에 예비 후보 등록까지 중앙선거에서 막아버린 상황들이고 선거가 이제 60일 중앙당에서 막은 거죠? 중앙당에서 막은 겁니다. 나오게 되면 페널티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제야 이제 공천 심사를 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기초 단위도 광역 단위도 이제 그런 상황들인데 5월 15일부터 전후로 해가지고는 이제 법정 선거를 가는데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유권자들에게 현명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적어도 현명함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판단의 근거들이 되는 평가의 지표와 미래의 자신의 공약과 계획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전혀 되지 않는 이 깜깜이 선거가 또다시
진행이 되고 4년 동안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들을 또 선출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참 여기에 또 희비극이지 않는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라고 하는 것들이 기간에 있어서 평가와 우리를 더 어떻게 낫게 해준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고 공정이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들이 다시 한번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사반장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거리를 하나 발굴해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평가를 해주신 나 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긴 시간 이렇게 토론에 임해주신 두 분 패널께 또 감사드립니다. 시사반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